우리가 실내 공기를 갖다가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냉각된 이 온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온도를 갖다가 실내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조건이 필요한데, 이 냉동은 이 주변의 온도보다도 낮은 어떤 온도를 갖다가 만들어는 이제 그런 역할하는 것이 냉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냉동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뭐냐? 이 냉장고도 있고, 또는 이제 냉동고도 있고, 또는 우리 공기 조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필요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냉동하는 장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냉동에서 이해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 냉동을 위한 장치들을 갖다가 우리가 쭉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의 장치를 이해한다는 것이 냉동을 만드는 기계가 방식도 여러 가지고, 또는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어컨에서 보면, 에어컨은 우리가 이제 가정에 에어컨이 있죠. 근데 그 에어컨에 실외기라는 부분도 있고 실내기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실외기하고 실내기를 우리가 합해서 뭐냐, 이 하나의 그 제품인 에어컨이라고 하는 제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에어컨이라는 제품 자체도 우리가 어떤 이 차가운 온도를 갖다가 만드는 장치잖아요. 그런 장치가 냉동인데, 이런 냉동을 만드는 그런 기계를 갖다가 우리 냉동 기계라고 그런다. 근데 그 냉동을 하는 기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냉동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이해하느냐면, 냉동에서는 우리가 온도를 이제 적절하게 낮추는 거고, 이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계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 냉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냉매 가스를 이제 우리 압축을 많이 해요. 압축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응축을 하고 뭐 냉각을 하는 이제 이런 사이클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클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론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뭐냐, 이 냉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되는데, 온도 변화는 우리가 통상 이 압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기체의 압력, 그 냉매가스의 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압축하는 거라든지, 또는 반대로 압력을 갖다가 급격하게 압력을 낮추는 거라든지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냉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이 냉동의 이제 단위라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냉동의 단위. 그래서 냉동의 단위를 한번 보실까 합니다. 쭉 뒤로 전달해 주세요. 자, 1번 해가지고 단위하고 이제 단위를 우리가 필요한데, 이 냉동의 단위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에는 냉동의 단위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이 공학 단위로 쓰기에 그동안에 많이 썼어요. 공학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위를 공학 단위로 우리가 표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시험에 요구되는 사항이 뭐냐, 단위를 갖다가 우리 통합했습니다. 어떤 통합했냐면, 국제 단위라고 하는 SI 단위라고 하는 것을 통합했어요. 시험에 출제되는 계산 문제의 단위는 전부 다 SI 단위로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SI 단위가 뭐냐, 국제적으로 우리가 압력 단위, 온도 단위, 또는 뭐 일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 뭐 이런 단위를 국제 단위로 표기를 이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책에서 이제 표시되는 단위는 전부 다 SI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SI 단위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자, 첫 번째 힘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힘의 단위가 소개되는 건데, 자,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어떤 걸 힘이라고 그러냐면, 힘은 어떤 이제 질량에 대한 값을, 이 질량이라는 값이 어떤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량이라는 건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어떤 무게를 질량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게를 질량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게는 우리 중량이라 그래요. 우리 그동안에는 우리가 갖다가 이건 중량이라고 얘기했어요. 중량. 질량하고 중량 차이점은 뭐냐면, 질량은 중력이 없는 조건, 중량은 중력이 미치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
통상 우리 일상에서는 다 중력 하에서의 무게를 갖다가 우리는 다 이제 표시되고 있죠.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우리는 다 표시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질량보다는 중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 무의식 중에 몸에 익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게를 잰다. 우리가 사람의 몸무게를 잰다. 몸무게는 뭐냐? 다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게를 갖다가 잰 거죠. 우리가 지금 몸무게는 다 중량이 있는 상태. 우리 중량이라고 합니다. 중량. 이걸 국제 단위로 해서 이 중량 대신에 질량이라고 하는 걸 개념을 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도 물론 그거 이론이 통해야 되지만 우리 우주에 갔을 때도 그 이론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뭐냐?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중력이 미치지 않는 조건, 이 조건에서의 무게를 우리 질량이라고 그런다. 우리 질량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킬로그램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요. 우리 중량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킬로그램, 폴스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이 폴스라는 것이 뭐냐? 이 중력이 있는 조건이다. 이건 중력 있는, 이것은 중력을 얘기한다. 중력. 자, 여기다가 가속도는 뭐냐면 가속도는 메타퍼 세크 자승이라고 하는 것이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는 속도를 1초 기준으로 받는 그 기준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속도를 갖다가 우리는 메타퍼 세크다라고 하는 속도를 그러니까 표시하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이 시간 1초 단위 시간당 속도를 갖다가 가속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이 값을 우리는 이제 이 SI 단위로 힘이라고 그러는데 힘을 갖다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 뉴턴이라는 힘을 쓴다. 이게 뉴턴이라고 그래요. 뉴턴. 그래서 우리 1뉴턴은 1kg의 질량을 1m/s 제곱의 가속도의 힘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1뉴턴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1뉴턴의 개념이 우리 이제 배우실 분도 아주 오래전에 배우신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뉴턴이 뭐냐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는 이게 이제 그 어떤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뉴턴이라는 개념을 이제 뒤에선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응용이 된 부분이지 순수한 이론적인 개념은 뉴턴 개념은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게를 갖다가 킬로그램 펄스라고 했어요. 킬로그램 펄스라고 하는 것은 1kg 펄스는 중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력이 뭐냐면 중력은 통상 우리가 9.8 메타/s 제곱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력 가속도예요.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 그래요. 이 중력 가속도 값은 우리가 이 중력이 미치는 상태의 값은 중력 가속도라고 그래서 1kg 폴스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자, 이 9.8 메타/s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을 뜻하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1kg에다가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9.8 메타/s 이것이 폴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9.8 메타/s 제곱 9.8kg 메타/s 제곱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9.8 뉴턴이 되는 이런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1kg의 중력을 1kg의 중량을 얘기할 때는 우리 지구상에서 1kg의 무게를 얘기할 때는 SI 단위로는 9.8 뉴턴에 해당된다. 그래서 SI 단위는 이 힘을 갖다가 표시하는 단위를 이 뉴턴 단위로 쓰기로 했다. 뉴턴으로. 그래서 1 뉴턴이라는 개념은 1kg의 질량의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합한 값이 1 뉴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대한 단위는 이 에너지라는 값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에너지를 썼냐면 에너지는 우리가 일에 대한 값 또는 열에 대한 값을 갖다가 에너지라고 표현했어요. 즉 에너지는 그동안에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 일에 대한 거, 우리 열에 대한 거,
그래서 일량, 열량이라는 걸 갖다가 에너지에 대한 단위를 일량, 열량이라고 해서 일량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 킬로그램 메타라고 하는 거. 이 일정한 무게를, 이 질량값을 일정한 거리로 이동한 값을 우리는 일을 했다, 일량이다라는 얘기고,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1킬로칼로리라는 열량 단위는 우리 순수한 물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 킬로칼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를 갖다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일량, 열량으로 표시했는데 앞으로의 에너지 단위는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로 했어요. 이 줄.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는 어떤 의미냐면 1줄이라는 것은 1뉴턴의 무게를 갖다가 1뉴턴의 힘을, 자, 이 힘을 갖다가 1뉴턴의 힘을, 자, 일정 거리, 1m를 거리를 이동한 이 값을 1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때 1줄은, 자, 일량도 또는 열량도 전부 다 줄 단위로 우리가 나중에 다 환산이 다 가능합니다. 왜 환산이 가능하냐면 일량이나 열량이나 이것은 서로 연력학 법칙에서 일량하고 열량을 갖다가 통합하기 위한 그 기준이 정의가 돼 있어요. 1kcal는 일량으로는 여기다가 427kg 메타가 되는 이것은 이렇게 법칙에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요. 1칼로리하고 427kg 메타하고는 서로 같다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값은 서로 통하는데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 1뉴턴의 이 힘하고 1m의 거리를 이동한 이런 이제 에너지를 1줄이다. 그러니까 1뉴턴 메타가 1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9.8 뉴턴이죠. 9.8 뉴턴을 갖다가 1kg 포스라는 이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이 무게를 1kg 포스라는데 1kg 포스라고 하는 값은 줄로 1kg 포스를 갖다가 1m 이동한 값은 9.8 줄이 됩니다. 9.8 줄이 돼요. 즉 뭐냐면 1kg 펄스라고 하는 이 중력 있는 상태에서의 무게 중량을 이 1m 이동하면은 이것이 뭐냐면 이 펄스라는 값은 이것이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값이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 9.8 kg 그다음 메타 퍼 세크 제곱. 자, 여기다가 1메타, 그러니까 요 값이 9.8 줄이 된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뉴턴이고 이것이 메타가 되기 때문에 9.8 뉴턴 메타. 9.8 뉴턴 메타는 9.8 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를 이제 줄로 정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줄이 뭐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이제 단위 환산할 때 줄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책에서 1kg라는 폴스 메타, 그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1kg라는 폴스 메타는 자, 이걸 갖다가 줄로 환산한다. 자, 여기서 책에 이제 1kg 폴스 메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이 값을 줄로 환산하면은 9.8 줄이다. 이것은 암기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항은 암기사항이에요. 자, 또 1kcal다. 1kcal라는 이제 열량값을 우리 줄로 환산하면은 1kcal는 줄로 환산하면 이제 4,100 이걸 갖다가 줄로 환산하면 4,186 줄이 된다. 왜 그러냐니까 아까 그랬죠. 1kcal는 427kg 메타니까
1kg하고 1kcal 기준은 1kcal는 9.8 곱하기 427을 하면은 9.8 곱하기 427을 하면은 이 값이 이렇게 될 겁니다. 4,184.186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자, 그 세 번째 동력의 단위. 이제 이번에는 동력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소개해드립니다. 동력. 이 동력이라는 단위는 우리 이 에너지를 이 단위 시간당 한 일량,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를 갖다가 동력이라고 한다. 이 단위 시간이요. 기준이 뭐냐면은 시간 기준이에요. 우리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것이 시간당 얼마의 일을 했느냐. 우리가 일을 갖다가 9.8 줄이라고 하는 이 줄도 우리가 1초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분에 할 수도 있고 1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당 개념을 단위 시간당 일량 또는 열량을 갖다가 우리 동력이라 그래요. 일량, 열량을 또는 우리 에너지,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표시하는 것을 동력이라고 표시해요. 단위 시간당 일량 내지는 열량 내지는 에너지를 표시하는 것을 동력이라고 표시하는데 동력에 대한 단위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SI 단위에서는 우리 킬로와트 또는 와트로 표시한다. 킬로와트라는 개념은 1kJ를 갖다가 1초 동안에 1kJ/s가 1kW라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킬로줄을 우리 킬로줄은 1000줄이 되겠어요. 여기인데 1줄은 뭐냐? 1뉴턴메타의 이 에너지를 1줄이라고 그러는데 이 1000줄을 갖다가 1초 동안에 한 값을 1kW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kW라고 하는 이 단위를 정의한 것을 1kJ/s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자, 이것을 갖다가요, 이 킬로와트라는 단위를 동력 단위거든요. 동력 단위인데 뭐냐? 이것은 킬로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에너지 단위잖아요. 이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 단위는 뭐냐면 이 줄이라는 단위는 에너지예요. 근데 에너지를 시간당 개념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 동력 단위라 그래요. 동력. 동력은 시간당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자, 1kW를 우리가 이 킬로그램 이 일량 단위로 표시해 보면 이것은 1kJ는 1kJ/s를 이제 이 일량 단위로 표시하면은 여기가 102kg 메타/sec 102kg 폴스 메타/sec라고 하는 요 값이 나오는데 킬로와트라는 개념은 이렇게 킬로줄이라는 개념 또는 이제 이 킬로그램 폴스 메타를 갖다가 1초 기준으로 표시한 값을 표시한다. 또는 1kW, 또 1와트는 1줄/sec 개념이다. 이런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킬로와트는 1kJ/sec, 1와트는 1줄/sec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위는 암기하는 것이에요. 단위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하는 거고, 이 암기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차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되는 것이 이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드립니다. 밀도, 우리 책에서 소개되는 것이 밀도. 자, 밀도는 이 단위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위 최적당 질량을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kg/m 삼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단위 최적이라는 것은 메다 삼성이 최적이죠. 단위 최적당 이 질량으로 표시한 값을 우리 밀도라는 개념으로 표시를 해요.
그죠? 밀도라는 개념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죠. 왜 아니냐면 우리는 질량이라는 걸 일상에서 쓰질 않아요. 질량이라는 개념은 우리 시험에서만 쓰는 거지. 우리 일상에서는 뭘 쓰냐면 중력이 포함된 중량을 쓰지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중량, 우리 이제 비중량이라는 값을 쓰는데 비중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중량은 자 킬로그램 펄스 퍼 메다 삼승이라고 하는 이 값은 뭐냐? 이것은 단위 체적당 질량이 아니고 중량 값을 표시해 주는 것이 우리 비중량이라고 합니다. 비중량. 그러니까 이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 개념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량이라는 개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고 이것은 질량 값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킬로그램 펄스는 이게 중량 값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하고 비중량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 비최적이라는 값을 보면 비최적은 우리 비중량의 밀도의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이 뭐냐면 단위 중량, 단위 질량. 이것을 킬로그램을 질량으로 봤으면 단위 질량당 이 부피를 갖다가 비최적이라고 그래요. 비최적은 말하자면 이 단위 중량 또는 단위 질량당 이 최적 부피를 갖다가 이 비최적이랍니다. 비최적 값은 똑같은 중량인데 이 중량인데 부피가 서로 틀린 값이에요. 이 부피가 서로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것은 우리 비최적이 다 각기 물질마다 틀린 거예요. 예, 물질마다 틀리다. 그래서 우리 비최적 비중량은 자, 이렇게 정의를 한 값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렇게 더 보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값이 또 소개되는데, 우리 비중은, 자, 이 무게를 기준했는데, 무게를 어떤 기준을 했냐면, 우리 4도씨 물을 기준했을 때의 그 비교된 무게를 비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중 값은, 예를 들어서, 물을 기준했기 때문에, 물보다 무겁냐, 물보다 가볍냐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물도 4도씨 물을 얘기한 거예요. 4도씨 물이 물도 이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 무게가 서로 틀려요. 물의 온도가 이제 그 실험을 한 결과는 이런 결과예요. 이 물의 무게가 이렇게 돼요. 이 4도씨일 때의 무게가 가장 무겁습니다. 이게 무거운 값이에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 100도가 되게 되면 이 무게가 좀 줄어요. 중량이 줄어요. 그래서 이 4도씨 물을 기준했을 때의 무게를 이것은 4도씨 물의 기 4도씨 물의 그 밀도를 기준해서 4도씨 물의 밀도 또는 여기 비중량을 기준했을 때 기준으로 중량을 재는 겁니다. 이 기준한 값이에요. 이것이 비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면 물보다 이제 물의 비중을 1로 봤기 때문에 물보다 비중이 무겁다 그러면 물보다 무거운 겁니다. 비중이 크면은. 그러니까 물보다 비중이 가벼우면 가벼운 거예요. 우리 공기라고 하는 거, 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 비중 값을 보면 우리 물을 기준했을 때 물의 비중은 물의 비중은 이렇게 돼요. 물의 비중은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물은 이 단위 최적당 물은 1000kg이라고는 중량으로 질량값을 갖죠. 질량. 킬로그램은 질량. 이게 물의 비중이에요. 1단위 최적당 질량은 1000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기의 비중을 보자고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 최적당 공기 무게는 1.2kg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물에 비해서는 우리 1000분의 1.2의 무게가 공기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공기하고 물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천의 1.2의 그런 차이가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비중, 서로 이제 무게를 기준으로 한 그 비교값을 비중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다가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비열. 자, 이 비열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 어떤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온도라고 하는 걸, 온도를 열을 갖다가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열값이, 그 물질의 비열값이 각각 다 다른 특성이 있어요. 우리 물을 기준했을 때 물의 비열을 기준해, 물을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1kg/kg 도케라고 하는 거. 자, 우리의 비열은 비열 개념은 어떤 물질 기준으로 했을 때 물질, 자, 1kg을 1도씨인데 이걸 절대온도 개념으로는 도K가 되는데, 뭐 K나 1도씨나 같은 값은 같아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자, 요런 값을 우리 비열인데, 비열에 대한 단위는 보통 우리가 SI 단위에서는 kJ/kg K로 표시한다. 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1절대온도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값을 얼마냐 이렇게 표시할 때 우리 이제 비열값으로 표시하는데 1kJ/kg 도K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이 비열은 각각의 물질마다 비열값은 다 틀리다. 그래서 비열 한번 보죠. 자, 물의 비열 한번 비교해 보고요. 물의 비열. 또 우리 물도 있지만 우리 이제 뭐 공기의 비열, 또는 우리 얼음의 비열, 또 우리 전기의 비열. 우리 이제 통상 뒤에서 소개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물의 비열은 kJ/kg 도케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4.18 kJ/kg 도케라고 하는 이 비열값이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물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값은 4.18 kJ라는 겁니다. 4.18 kJ. 이거는 정의된 값이에요. 어디가 이 법칙에서 정의된 값이 정의됐다. 4.18 kJ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우리 공기 비열도 있다. 공기 비열 뒤에서 이제 나오겠는데 1.01 kJ/kg K라고 하는 이 값이 공기의 비열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얼음의 비열도 정의가 되어 있죠. 얼음의 비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4 kJ/kg K라고 하는 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전기의 비열은 값으로 정의된 것이 1.99 kJ/kg이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자, 이런 값들은 어떻게 정의된 값으로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비열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해하자. 자, 그 책에 우리 이제 비열 중에서도 이 비열의 그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비열 개념은 우리 뒤에 가서 소개되겠지만 우리 이 정적 개념하고 정적 비열하고 정적 비열이라는 개념하고 정합 비열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똑같은 우리 필요한 열량을, 자, 정적 상태에서의 열량값하고 정합 상태에서의 열량값이 틀려요.
자, 우리 물의 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의 비열인데 물도 1kg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4.18kg 줄이 비열값이라는데 이 비열값은 우리 통상 이 정압비열 우리 대기압에서의 기준이단 말이에요. 이 대기압 일정한 대기압에서 기준으로 갖다가 얘기한 거지 우리 압력이 다른 조건에서의 값은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은 우리가 이제 이 정적이라는 조건은 뭐냐면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의 비열. 우리가 정압 조건이라는 것은 일정한 압력에서의 비열. 자, 정적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피스톤 안에 우리가 동일한 이제 일정한 공간에서 이 피스톤 안에서의 우리가 이제 그 압력을 갖다가 피스톤 안에서의 동일한 부피에서의 온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적 조건이라 그래요. 우리 정적 조건에서는 동일한 피스톤의 일정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 온도를 갖다가 올리는 조건이에요. 이 정압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표준 대기압에서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런 조건은 이제 정압 조건이에요. 근데 정압하고 정적하고 비교 관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 정적하고 정압 조건은 항상 이런 값을 갖고 있어요. 이 정적 조건은 항상 정압보다는 작습니다. 정압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이 C 부분의 CP를 이걸 K로 하는데 K 값은 항상 1보다 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1보다 크다는 거 하는 것은 이 정압 조건이 항상 큰 값을 갖고 있어요. 정적보다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기체의 상태 또는 이제 어떤 물질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온도 변화가 필요할 때 이 압력에 대한 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가 더 변화가 크다는 거고 이 동일한 부피에서의 온도 변화보다는 동일한 압력에서의 온도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열값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비열비라고 하는 것은 K로 표시하는 이 비열비 값이다. 이 비열비 값은 항상 1보다 큰 값을 갖고 있다. 이 개념은 정압 조건의 이 비열값이 정적보다는 큰 값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같은 얘기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자, 우리 온도에 대한 개념인데요. 온도도 우리 이제 표시하는 기준 자체가 온도를 표시할 때 온도 표시하는 기준을 우리 절대 개념 또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그 게이지상으로 표시하는 온도 개념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그 온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도라고 하는 개념. 자, 우리 온도를 표시할 때 온도는 우리 통상 우리 도씨로 표시하는 방법 또는 도화씨로 표시하는 방법. 자, 우리 섭씨, 화씨라는 개념 이렇게 온도를 표시하는 거 있죠. 근데 온도 표시할 때 한번 자, 우리 온도를 우리 대기압이라고 하는 온도를 표시할 때 우리 대기압은 우리가 통상 온도를 0도씨다 표시하면은 0도씨 된 기준은 뭐냐면 우리 물을 기준했을 때 물이 어느 점 우리 빙점을 0도로 표시한 것이 이 화씨 표시하는 기준이 되는데 자, 이게 압력이 아니고 0도씨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을 이제 물의 어느 점을 0도씨다. 우리 100도씨라고 하는 값은 우리 물이 끓는 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우리 비등점이라 얘기합니다. 비등점. 물의 비등점 기준인데요. 이 빙점은 물을 기준했을 때 물의 빙점 어느 점을 0도씨. 물의 비등점을 갖다가 우리 100도씨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 100등분한 것을 우리 섭씨 온도라고 그래요. 이 섭씨 기준은 이 개념이다. 이걸 섭씨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섭씨 온도다 그래요. 섭씨 온도를 도씨로 표시하죠. 근데 섭씨 온도에서 우리 절대 온도는 어떤 조건이냐면 절대 온도는 섭씨가요. 이 온도에 대한 개념은 어떤 얘기냐면 이 어떤 물질이
물질의 이 분자 운동이라 그래요. 우리가 온도가 뜨겁다, 차갑다 하라는 개념 자체는 물질에요. 이 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물질에서의 이 분자 운동이 정지되는 거. 분자 운동이 정지되는 온도가 있어요. 정지되는 온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칭했냐면 이걸 절대 온도라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 C가 되면 모든 물질은 그 분자 운동이 정지가 돼요. 즉 온도가 변함이 없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이 절대 온도라 그래요. 자,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 C를 얘기하고 마이너스 273도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절대 온도를 0으로 표시하면은 자, 이걸 갖다가 0으로 표시한 값을 갖다가 우리 절대 온도 개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절대 온도를 자, 마이너스 273도 C를 0으로 표시한 값을 절대 온도라고 해서 이 K라고 하는 켈빈 온도로 표시하는데 이 K라고 하는 것은 이 켈빈 온도다. 그래서 이 절대 온도를 0으로 표시해 주면 우리 빙점은 273K가 된다. 우선 절대 온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100도 C는 여기다 100을 더하면은 373K가 이것이 절대 온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온도에 대한 개념은 우리 이제 이론에서는 요구됩니다. 이론에서는 뭐냐? 우리가 모든 법칙 같은 거 있어요. 뒤에 가면은 뭐 연력학의 무슨 법칙 또는 우리 이제 냉동 사이클에서 이제 성능 계수를 이제 계산할 때 어떤 법칙을 적용할 때는 항상 온도는 절대 온도로 써야 됩니다. 항상 절대 온도 써야 돼요. 우리가 현재 뭐 20도씨다. 그러면 20도씨를 절대 온도로 환산하는 방법은 어떤 환산하냐면 273에다가 이 섭씨를 더해주면 이것이 절대 온도로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293도 K가 이것이 절대 온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시하는 이런 온도를 뭐라 하냐면 이런 온도는 우리 게이지 온도라 그래요. 게이지. 이 게이지 온도. 우리가 이제 통상 온도계로 표시하는 온도를 게이지 온도라 그러고 게이지 온도에서 절대 온도를 표시하려면 절대 온도는 이 마이너스 273에 해당하는 273에다가 이 온도를 값을 더해준 값이 절대 온도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섭씨 온도가 섭씨 온도하고요. 화씨 온도로 구분해서 이 화씨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의 빙점을 갖다가 32도 F로 표시해 놨어요. 자,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자고. 이 어는 점을, 빙점을 32도 F로, 그 다음에 이 물이 끓는 점을 갖다가 212도 F로 표시한 값을 갖다가 이걸 화씨 기준이다. 화씨 기준은 어는 점, 끓는 점을 갖다가 이 180등분 한 거예요. 180등분 한 거고, 섭씨는 100등분 한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자, 우리 화씨 기준 해가지고 마이너스 213도에 해당하는 이 값은 460도가 된다. 460도 F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마이너스 460도가 된다. 자, 우리 절대온도 개념으로 이 화씨 온도를 표시한 것을, 자, 즉 이 값을 우리 0으로 표시해 주자. 이 마이너스 460을 우리 사람은 이 플러스 온도, 마이너스 온도를 인식을 하는데 컴퓨터에서는 이것이 개념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는 오로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460을 0으로 기준했을 때 0도 표시한 값을 0 랭킹이라고 합니다. 이 랭킹이라고 하는 것은 0도를 이제 절대 온도로 표시한 온도를 갖다 랭킹 온도로 표시하는데, 자, 420도를 0으로 표시했으니까 320도는 뭐냐? 310도와 32도에다가 46을 더하면은, 자, 492 랭킹 온도가 우리 32도 F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12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 460을 더해 주시면 된다. 460을 더해 주시면 이것이 절대 온도로 672도 F 랭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 이제 온도를 표시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섭씨 기준에서 표시된 온도는 우리 아까 소개드렸던 대로 이것이 절대 온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